자, 소아시아로 진입하자마자 벌어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소아시아의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알렉산드로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여러분은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역사가들은 동유럽과 튀르키예 지역의 경계가 동서양의 분기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동서양의 분기점을 넘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나타난 20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우리에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친숙하게 알려진 그런 이름이죠. 과연 이 젊디 젊은 왕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해 나갔을까요? 그 첫 출발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케도니아에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왕이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소아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대제국 페르시아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왕 중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코웃음을 치게 되죠. 세계 최강의 대제국인 우리 페르시아에 고작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었단 말이냐.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는군.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과 그리스 용병대 장군 멤논에게 알아서 알렉산드로스를 처치하라고 전해라. 페르시아는 워낙에나 넓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지방 장관을 두는 시스템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방 장관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서 일종의 지방 자치제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리스와 다르게 페르시아는 용병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군사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페르시아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 출신의 용병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의 당시 군사 특징이 긴 창과 넓은 방패를 특징으로 하는 중무장 보병의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중무장 보병이 주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갑옷이 가벼운 그런 경무장 보병 형태가 주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리스 군사의 전력이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 용병대의 대장은 멤논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뛰어난 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과 또 그리스 용병단 대장인 멤논이 힘을 합쳐서 알렉산드로스와 싸우게 된 것이죠. 소아시아 지방 장관님들, 저 멤논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와도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정면 대결보다는 그들의 보급로를 끊고 뒤로 물러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무슨 소리인가 멤논. 그대가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고 하지만 한낱 용병대의 대장인 것을 잊지 말게나.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군대가 저런 20살의 애송이에게 당할 것 같은가? 하하하.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저 애송이가 소아시아로 넘어오자마자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무서움을 바로 깨닫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의 페르시아군은 멤논의 어떤 요청과는 달리 결국 알렉산드로스와 정면으로 대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칸반도에서 헬로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소아시아로 넘어오게 된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페르시아군은 헬로스폰토스 해협으로부터 60km가량 떨어진 그라니코스라는 강 부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알렉산드로스의 오른팔 장군인 파르메니온 장군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전하, 지금 페르시아군은 가까운 그라니코스 강이 흐르는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첫 전투이니만큼 확실한 승리를 위해 밤을 틈타 야습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파르메니온, 나의 승리를 위한 그대의 조언은 정말 고맙네. 하지만 나 알렉산드로스는 승리를 훔치고 싶진 않아. 우리는 전열을 재정비한 뒤 해가 떠있는 대낮에 당당하게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워서 결판을 내도록 하겠어. 하하. 이렇게 해서 자신감에 가득 찬 알렉산드로스는 그라니코스 강이 있는 평원에서 페르시아군과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훗날 이 전투를 두고 그라니코스 전투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럼 양 군의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라니코스 강을 중심으로 강의 동쪽에는 페르시아 군이, 그리고 이 강의 서쪽에는 알렉산드로스 군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의 진영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요. 자, 먼저 우익을 살펴보면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기마 군단 1만 5천 기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형태였고요. 그 뒤를 바치는 것은 1만여 명의 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익에는 아까 말한 그리스 용병단의 뛰어난 장군이었던 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용병단 8,000명, 그리고 그 뒤로는 또 페르시아 보병이 1만여 명 정도가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죠. 결국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는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기마 군단이, 그리고 왼쪽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리스 용병대장 멤논의 그리스 용병단이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럼 이 그라니코스 서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의 군의 진영은 과연 어땠을까요? 전투의 천재로도 알려져 있던 그 알렉산드로스는 진영 자체도 굉장히 섬세하게 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파르메니온 장군, 그대에게 2만 5천 명의 중무장 보병을 맡기겠소. 좌익에서 페르시아의 주력인 기마 군단을 막아주시오. 긴 창과 긴 방패 밀집 대형을 자랑하는 우리 팔랑크스 중무장 보병은 반드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페르시아의 기마 군단이 혹시라도 우회해서 뒤를 칠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발빠른 기병 2,000기 역시 붙여주겠어. 그리고 나는 2,500기의 기병을 이끌고 나머지 3,500명가량의 가벼운 몸놀림이 가능한 특수부대 히파스피 스타일을 이끌고 우익에 위치하겠소. 상대인 적의 좌익은 노련한 장수 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용병단이므로 속공으로 단숨에 결판을 내도록 하지. 마지막으로 500기의 기병을 소크라테스에게 맡긴다. 소크라테스, 그대는 500기의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 중앙으로 먼저 뛰어들어 마치 우리가 모두 페르시아 중앙으로 쳐들어가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신 위험한 500기이니 몸을 조심하거라. 네, 전하.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적을 속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날 드디어 해가 뜨게 되고 전투가 시작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시작하자. 알렉산드로스 군 진영의 중앙에서 단 500기만의 기병을 데리고 소크라테스가 먼저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마케도니아의 승리를 위하여 가자! 와! 중앙으로 치고 달려나오는 이 소크라테스의 기병들 때문에 페르시아 군의 집중력이 중앙으로 쏠리게 된 틈을 타서 우익에 있던 알렉산드로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유인 기병은 단 500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페르시아군에게 괴멸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를 그렇게 쉽게 죽게 놔둘 순 없지. 우리도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페르시아군의 옆구리를 친다. 가자!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명마인 부케팔로스를 타고 가장 선두에 서서 좌익인 페르시아군의 옆구리를 향해 단숨에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군 좌익 같은 경우에 이 나무와 숲이 좀 우거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수비가 허술했었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 허술한 약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알렉산드로스의 전광석화 같은 공격에 페르시아군 좌익인 그리스 용병단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전투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역시 약간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의욕에 넘쳐 혼자 멀리 떨어져 적진 깊숙이 뛰어든 나머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근위 부장이었던 클레이스토스가 재빨리 알렉산드로스에게 뛰어들어 그를 구출하게 됩니다. 전하, 앞으로 아무리 의욕이 앞서셔도 혼자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고맙네, 근위대장 클레이토스. 앞으로 다시는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나도 자중하겠네. 이렇게 한 차례 위기를 극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페르시아군 좌익을 빠르게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멤논 대장님, 마케도니아군이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우리 전열을 무너뜨리다니 대단하군 알렉산드로스. 안되겠다, 전군 퇴각하라. 자, 이렇게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이 페르시아군 우익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페르시아군의 자랑이었던 기마 군단은 공격력이 강한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마 군단은 바로 마케도니아군의 좌익이었던 팔랑크스 중무장 보병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오른팔이었던 파르메니온 장군은 이 고슴도치 밀집 대형인 팔랑크스를 잘 유지시키면서 기마 군단의 맹공을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 왕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죠. 이제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무너졌다. 알렉산드로스 왕께서 협공이 가능해졌으니 우리도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하도록 한다. 가자!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무너뜨린 알렉산드로스와 수비를 잘 하고 있었던 이 파르메니온이 공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군의 기마 군단은 양쪽에서 협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파르메니온의 고슴도치 진영조차 깨기 힘겨웠던 이 페르시아 기마 군단은 이 협공까지 당하게 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군이 이렇게 강했단 말인가? 모두 도망쳐라! 퇴각해라!
으아! 이렇게 해서 동방 원정의 첫 번째 전투였던 그라니코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진입하자마자 벌어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 군의 주력 부대를 완벽하게 격파했다. 이렇게 되면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소아시아 지역을 빠르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소아시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역시나 신속하게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공략 도시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었던 대도시 사르디스였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사르디스 성문 앞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너희들의 대부분의 군대는 그라니코스에서 패배하였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라. 성문을 열면 너희의 지위와 현상체제를 유지시켜주지. 하지만 만약에 잔여 병력을 가지고 저항할 시에는 끝까지 죄를 묻고 모조리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협박은 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사르디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아시아의 평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패했던 그리스 용병단 장군 멤논 기억하시나요? 이 멤논은 자신의 살아남은 잔여 병력을 이끌고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들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안 도시에서 방어진을 다시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은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해군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조금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이 도시들을 점령하기로 결심을 하였죠. 이오니아 지방의 큰 도시인 에페소스, 밀레투스, 할리카르나소스 이 세 곳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력을 다해 이 도시들을 차례차례 점령하도록 한다.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해군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군만으로 빠르게 이 도시들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었고 도망쳤던 그리스 용병단 대장 멤논도 맹활약하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하나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전투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결국 이 세 도시는 모두 함락이 되었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리스 용병대장 멤논은 섬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게 되었죠. 나 멤논은 비록 용병이었지만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했었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저 젊은 왕은 너무나도 강하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섬으로 도망쳤던 멤논은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려 했으나 병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소아시아를 완벽하게 평정을 하게 되고 드디어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와 이 알렉산드로스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편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